28장 언덕 기슭에서. 혼자인데도 고독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행복이다. 오, 공포와 어둠에서 벗어나 내 집이 보이는 곳에 오는 것도 놀라운 행복이다. 댄더라이언이 물었다. 아무리 피곤해도 실플레이는 할 수 있지 않아? 실플레이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니까 기분 전환도 할 겸 내 코가 맞다면 오늘 저녁 날씨는 참 좋을 거야. 비참한 기분에서 벗어나도록 애써야 된다고. 비극이 말했다. 실플레이 하기 전에 홀리한테 한마디만 할게. 그런 것에서 다른 토끼 3마리를 데리고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마 너밖에 없을 거야. 홀리가 대답했다. 다 프리스님 뜻이야. 이렇게 돌아온 건 다 그분 덕분이지. 홀리는 스피드웨이를 따라 숲으로 나 있는 굴길을 올라가려다가 옆에 클로버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홀리가 말을 걸었다. 밖에 나가서 풀을 먹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헤이즐라가 상자 속보다 이곳이 살기 좋다고 말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맛있는 풀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게요. 내가 없는 동안 비극이 다 먹어치우지 않아야 할 텐데. 홀리는 클로버가 마음에 들었다. 클로버는 박스우드나 헤이스택보다 튼튼하고 겁이 많지 않았으며 마을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눈에 보였다. 혈통은 잘 모르겠지만 건강해 보였다. 함께 신선한 공기 속으로 나오면서 클로버가 말했다. 전 이 굴생활이 마음에 들어요. 좀 어둡긴 하지만 서방이 막혀 있어서 상자와 비슷해요. 턱 트인 곳에 나가 풀을 뜯는 게 힘들긴 하죠. 우리는 어디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다들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나는 그저 얼떨떨한 따름이에요. 괜찮다면 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먹고 싶어요. 두 토끼는 노을빛에 물든 풀밭에서 풀을 뜯으며 천천히 돌아다녔다. 클로버는 곧 먹는 데만 열중했지만 홀리는 끊임없이 걸음을 멈추고 고추 앉아 인적없고 평화로운 언덕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비극이 북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쪽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블랙베리야. 비극이 대답했다. 한시는 놓았다는 투였다. 블랙베리가 지평선을 등지고서 천천히 폴짝폴짝 뛰어왔다. 블랙베리는 지칠 대로 지쳐 보였지만 친구들을 보고는 좀 더 서둘러서 비극 쪽으로 다가왔다. 비극이 물었다. 어디 갔었어? 파이버는 어디 있지? 같이 있지 않았어? 블랙베리가 말했다. 파이버는 헤이즐이랑 같이 있어. 헤이즐은 살아있어.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죽지는 않을 거야. 토끼들은 할 말을 잃고 블랙베리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블랙베리는 그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며 잠자코 있었다. 비극이 물었다. 헤이즐이 살아있다가? 확실해? 블랙베리가 말했다. 그렇다니까. 바로 지금 언덕 기슭에 있다고. 홀리랑 블루베리 오던 날 밤
네가 들어가 있던 그 도랑 속에. 홀리가 말했다. 믿어지지 않는군. 그게 사실이라면 내 평생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거야. 블랙베리, 정말로 확실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파이버가 찾아냈어. 파이버가 나를 데리고 농장 근처까지 가서 도랑 속을 돌아다니다가 하수구에 숨어있는 헤이즐을 찾아낸 거야. 헤이즐은 피를 많이 흘려서 혼자서는 하수구에서 나올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 쪽 다리를 물고 끌어냈지. 헤이즐은 몸을 돌릴 수도 없었으니까. 파이버는 대체 어떻게 한 거야? 파이버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건 직접 물어봐. 아무튼 헤이즐을 하수구에서 끌어낸 뒤 파이버가 상처를 살펴보았어. 헤이즐은 한쪽 뒷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 옆구리도 찢겨 있었지. 우리는 상처를 최대한 깨끗이 닦은 다음 헤이즐을 데리고 출발했지. 저녁 내내 걸렸어. 대낮에 사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절름발이 토끼가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다니 상상이 가니? 다행히 오늘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이라서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더라. 몇 번이고 야생 파슬리 속에 숨어서 쉬었어. 나는 줄곧 안절부절 못했지. 하지만 파이버는 마치 돌멩이에 내려앉은 나비 같았어. 풀밭에 앉아 귀털을 느긋하게 매만지더군. 파이버는 계속 허둥대지 마. 걱정할 것 없어. 천천히 가도 돼. 하면서 나를 안심시켰어. 뭐 헤이즐 찾아내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 파이버가 여우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믿었을 거야. 그런데 언덕 기슭에 이르자 헤이즐은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 그래서 파이버는 헤이즐을 데리고 풀이 무성한 도랑에 숨고 나는 이 사실을 알리러 왔지. 이렇게 말이야. 비귓과 홀리가 그 소식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비귓이 물었다. 오늘 밤 도랑에서 잔대? 그러겠지. 기운을 차리기 전까지는 언덕에 올라오지 못할 거야. 비극이 말했다. 내가 가봐야겠다. 도랑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줘야 해. 파이버도 혼자 헤이즐을 돌보는 것보다는 누가 있어주는 게 좋을 거야. 블랙베리가 말했다. 그럼 빨리 가야지. 곧 해가 질 텐데. 하! 담비를 만난다면 그놈이 조심해야 할까? 내일 한 마리 잡아올까? 비극은 그렇게 말하고는 쏜살같이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홀리가 말했다. 자, 모두 불러오자. 다들 모이면 지금 한 얘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줘. 타는 듯한 불볕 더위 속에 너트행어 농장에서 언덕 기슭까지 1km가 넘는 거리를 지나오는 동안
헤이즐은 태어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파이버가 아니었다면 헤이즐은 그 하수구 안에서 죽었을 것이다. 가물거리는 침침한 무감각 상태를 뚫고 파이버의 다그침이 들려왔을 때 처음에는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다. 힘겹게 지나온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편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도랑의 초록빛 그늘 속에 누워있고 곁에서 파이버가 상처를 살펴보고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지만 그래도 마을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리고 다리 통증 때문에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눈앞이 어지럽고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잘 맡을 수 없었다. 하지만 파이버와 블랙베리가 오로지 자기를 구하려고 훤한 대낮에 위험을 무릅쓰고 농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자 헤이즐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비탈을 내려와 도로로 나왔다. 현기증이 나서 몇 번이고 멈춰서야 했다. 파이버의 격려가 없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 것이다. 도롯가에 이르러서는 둔덕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 절름거리며 길가를 따라가다가 어떤 문을 발견하고 그 밑으로 빠져나왔다. 한참 뒤 고압선 아래를 지날 때 헤이즐은 언덕 기슭에 풀로 뒤덮인 도랑이 있던 게 생각났다. 도랑에 도착하자마자 헤이즐은 쓰러지는 듯 잠이 들었다. 비퀵은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에 도랑에 도착했다. 마침 파이버가 잠깐 짬을 내어 풀밭에서 긴 풀을 뜯고 있었다. 비퀵과 파이버는 헤이즐이 깰까봐 굴을 파지도 못하고 비좁은 도랑 속에서 헤이즐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보냈다. 동트기 전 잿빛 어스름 속에서 비퀵이 맨 처음 본 것은 키아르가 딱총나무 덤불을 뒤지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었다. 비퀵이 발을 굴러서 주위를 끌자 키아르는 날갯짓 한 번으로 미끄러지듯 먼 거리를 날아왔다. 시 에이슬 시 찾았어. 애 도랑에 있어. 안 죽었어. 하지만 다쳐서 아주 약해졌어. 농장 사람이 총으로 쐈거든. 가만둘 빼내서. 무슨 소리야? 총 쏘면 가만둘 날아와. 못 봤어? 난 총을 잘 몰라. 가만둘 빼면 나아. 에이슬 씨 지금 올 수 있나? 보고 올게. 도랑에 들어가 보니 헤이즐은 깨어나서 파이버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키아르가 밖에 와 있다고 하자 헤이즐은 다리를 질질 끌며 힘겹게 풀밭으로 올라왔다. 키아르가 말했다. 빌어먹을 총! 작은 돌 박혔어. 아파. 나 볼게. 응? 헤이즐이 말했다. 그래 줄래? 아직도 다리가 너무 아파. 헤이즐이 눕자 키아르는 헤이즐의 갈색 털 속에서
달팽이를 찾는 듯이 고개를 이리저리 휙휙 움직였다. 키아르는 옆구리의 상처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여기 돌 없다. 들어가다 나갔어. 속에 어서 다리 보자. 아플지도 몰라. 금방 끝나. 엉덩이 쪽에 산탄총 총알 2개가 박혀 있었다. 키아르는 냄새로 총알을 찾아내더니 작은 틈새에서 거미를 물어 올리듯이 총알을 빼냈다. 헤이즐이 움찔하기도 전에 비극은 풀밭에 빼놓은 총알 냄새를 맡고 있었다. 피망이나 여기 있어. 2날 기다려. 그럼 좋아져. 위에서 모두 헤이즐씨 기다려. 헤이즐씨 온다고 말할게. 키아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 결국 헤이즐은 사흘 동안 언덕 기슭에 머물렀다. 더운 날이 계속되었다. 헤이즐은 거의 온종일 딱총나무 밑에 앉아 홀로 남은 흘레시처럼 잠을 자면서 서서히 기운을 회복했다. 파이버는 줄곧 곁에 붙어서 상처를 핥아주며 헤이즐을 보살폈다. 해질녘 그림자가 길어지고 집바귀가 꽁지를 흔들며 울면서 둥지로 돌아갈 때까지 둘은 온기가 남아있는 거친 풀밭에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있곤 했다. 어느 누구도 너트행어 농장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헤이즐의 태도에서는 앞으로 파이버의 충고를 두말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이 뚜렷이 엿보였다. 어느 날 저녁 헤이즐이 말했다. 흐라이루, 네가 없었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여기 없었겠지? 파이버가 물었다. 그럼 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확신하니? 헤이즐이 대답했다. 너무 수수께끼 같다. 무슨 뜻이니? 또 다른 곳, 또 다른 나라가 있어. 그렇지 않아? 잠잘 때 우린 그곳에 가지. 다른 때도 가고 죽었을 때도 가는 곳이지. 엘러라이라는 마음대로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야기 속에서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토끼들은 세상에 깨어있을 때 겪는 위험에 비하면 거기는 아주 편한 곳이라고 해. 하지만 그건 그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그곳은 황량하고 전혀 안전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어디에 있을까? 여기일까? 거기일까? 우리 몸은 여기 있어. 난 그걸로 충분해. 그 실버위드라는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해보지 그러냐? 그 친구라면 잘 알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구나. 난 실버위드의 시를 들었을 때 그걸 느꼈어. 실버위드가 무섭긴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내가 실버위드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 그 친구는 자기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가엾은 친구,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들이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이 데려갔겠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들의 비밀을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저기 봐, 홀리랑 블랙베리가 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확실하구나. 홀리는 어제 헤이즈를 만나러 언덕을 내려와 에프라파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밤중에 거대한 유령이 홀리 일행을 구해주었다는 대목에 이르자 파이버가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그것이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고? 하고 물었다. 나중에 홀리가 돌아간 뒤 파이버는 헤이즐에게 뭔지 모르겠지만 유령 같은 건 아닐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헤이즐은 별 관심이 없었다. 헤이즐에게 중요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와 그 원인이었다. 홀리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모두 에프라파 토끼들이 비우호적인 탓이었다. 그날 저녁 실플레이를 시작하자마자 헤이즐은 그 문제를 다시 꺼냈다. 홀리, 우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 그렇지? 넌 잘했지만 성과물은 없었고 농장 습격 사건은 어리석은 장난에 지나지 않았어. 그것도 나로서는 비싼 대가를 치른 장난이었지. 진짜 굴은 지금부터 파야 돼. 넌 장난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덕분에 암토끼 2마리가 생겼잖아. 우리한테는 그 2암토끼가 전부야. 그 암토끼들이 쓸모가 있을까? 물론 토끼는 남자가 여자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이를테면 보호나 정절이나 낭만적인 사랑 같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토끼는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헤이즐과 홀리가 너트앵어의 2암토끼를 마을을 위해 아기를 낳아줄 토끼로만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헤이즐도 홀리도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홀리가 대답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말에 적응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특히 클로버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아.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 토끼들은 제 몸 하나 지킬 줄 몰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들은 처음 봤어. 그리고 궂은 날씨를 못 견딜까봐 걱정돼. 이번 겨울은 무사히 넘기더라도 다음번 겨울은 어떨지 모르지. 네가 농장에서 그 토끼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었겠지. 헤이즐이 말했다. 운이 좋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둘 다 아기를 뵐 수 있을지도 몰라. 아기 낳는 철은 지났지만 이곳은 워낙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서 혹시 괜찮을지도 모르지. 내 생각에는 그래,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은 이 2토끼뿐이고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해. 사실 이 토끼들은 아기를 낳기 힘들 거야. 지금은 아기 낳을 철도 아니고 아직은 이곳 생활이 낯설 테니까. 아기를 낳는다 해도 아기들은 인간의 손에 자라온 상자토끼의 혈통을 많이 갖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암토끼들 말고는 달리 희망이 없잖아.
부족하나마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헤이즐이 물었다. 누군가 짝짓기를 했어? 아니, 둘 다 아직 짝짓기 할 상태가 아니야. 하지만 그때가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지겠지. 그것도 문제야. 저 둘만으로는 안 돼. 달리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 다시 에프라파에 가서 암토끼를 데려와야 해. 그건 인레에서 암토끼를 데려오자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내가 에프라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한 모양이야. 아니, 제대로 이야기했어. 생각만 해도 겁이 나서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불가능해. 싸우거나 말을 잘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 책략을 써야 돼. 에프라파 토끼들을 이길 수 있는 책략은 없어. 토끼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 게다가 놀라울 만큼 잘 조직되어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못지않게 싸움에 강하고 잘 달리고 아무리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서 추적할 줄 알아.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놈들이 수두룩하고. 헤이즐은 잠자코 풀을 뜯으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블랙베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3가지 책략이 있어야 돼. 첫째는 에프라파에서 암토끼를 데리고 나올 방법. 둘째는 추적을 따돌릴 방법. 둘째, 추적을 따돌릴 방법. 추적해 올 게 뻔한데 또다시 기적을 바랄 순 없으니까. 하지만 그뿐이 아니야. 일단 무사히 에프라파를 나오면 다시는 우리를 찾을 수 없게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대정찰의 범위에서 벗어나야 해. 블랙베리가 미심쩍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성공한 거지. 그래. 그리고 이 책략은 블랙베리, 네가 짜내야 돼. 산딸기 나무가 썩는 듯한 달콤한 냄새가 진동했다. 저녁 햇살 속에서 벌레들이 풀 위에 낮게 고개를 떨군 하얀 꽃무더기 주위에서 윙윙거렸다. 갈색과 주황색이 섞인 딱정벌레 한 쌍이 풀줄기에 앉아있다가 풀을 뜯는 토끼들 때문에 그대로 뒤엉킨 채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헤이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짝짓기를 하는구나. 우린 못하는데 말이야. 어쨌든 책략이 필요해, 블랙베리. 우리 마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꽤 말이야. 블랙베리가 말했다. 네가 말한 첫 번째 문제는 방법을 알겠어. 적어도 내 생각엔 말이야.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혀 생각이 안 나서 파이버랑 얘기해볼까 해. 헤이즐이 말했다. 파이버랑 내가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군. 이제 다리도 거의 다 나았어.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게. 홀리, 올라가서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간다고 전해줘. 비깃과 실버가 클로버를 놓고 언제 쌈박질을 벌일지 몰라서 걱정돼. 헤이즐, 내 말 들어봐. 나는 네 계획에 찬성할 수 없어. 난 에프라파에 가보았지만 넌 아니잖아. 넌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자칫하면 우리 모두 죽게 된다고. 그러자 파이버가 나서서 대답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어쨌든 헤이즈 말대로 분명 그 방법밖엔 없어. 그 문제를 좀 더 얘기해 볼까? 그러자 헤이즐이 말했다. 나중에. 우린 지금 도랑으로 돌아가야 돼. 파이버, 어서 가자. 너희들은 빨리 뛰어 올라가면 언덕 위에서 좀 더 햇살을 쬐 수 있을 거야. 잘 자.